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은 우리와 많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애정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 그리고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적대관계가 앞선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경제 대국에서 지금은 안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반도 국가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섬나라죠. 열도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커져. 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 짧은 칼 있죠. 단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를 발판, 교도부로 삼아서 중국을 침략하곤 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많이 일본한테 도움을 줬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구 우리보다 배 정도 많죠. 1억이 넘습니다. 일본은 1억 총 활약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면적도 우리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8만 평방킬로미터 가까이 됩니다. 요거 조금 부족한데 37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 이렇게 큰 면적입니다. 남북한 합치면 우리 22만 평방킬로미터죠. 일본은 37만 7,800 평방킬로미터가 이렇게 됩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우리는 1조 6,194억 불인데 일본은 4조 9,719억 불, 5조 가까이 되죠. 한 3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방비도 우리보다 더 많죠. 우리는 392억 불, 일본은 473억 불. 자위대 수는 적죠, 많이. 우리는 60만 군대고 일본은 30만 정도 됩니다. 수출액은 우리가 5,774억 불, GDP의 42.2% 차지하고 있죠.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일본도 수출은 많이 하고 있죠. 6,833억 불. 그런데 이게 GDP의 16.1%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죠. 일본은 아웃소싱을 잘해가지고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에 자기들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 수출하니까 이런 수출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일본은 과학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죠. 한 개 받은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입니다. 평화상.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26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거죠. 과학기술 분야죠.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역사, 일본이 지금까지 어떠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이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근대에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우리말로는 덕천가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국시대, 여러 이제 영주들이 나뉘어가지고 일본을 분할 통치하고 있던 시대를 통일해가지고 결국 일본을 통일한 것이죠. 1603년. 그래가지고 1868년까지 에도 막부 시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에도 막부가 거의 끝날 무렵 돼 가지고 미국이 그 군함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 항구를 개항을 시켰습니다. 도쿄 부근에 있는 항구거든요. 이게 이제 1853년입니다. 소위 말하는 흑선 있지 않습니까? 검은 배를 보내 가지고 일본을 개항시켰죠. 그리고 1868년도에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북강병 기치를 내세우면서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그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주력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그 신속하게 그 적응하여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힘이 세졌죠. 그래야 결국에는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인데 승리를 했죠. 일본이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의 패권국가, 맹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그리고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력 하에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이 그 한반도에 대한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그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 일본은 또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승리를 했죠. 명실상부하게 이쪽 동북아시아 지역의 맹주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우길성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주제로 한 소설이 야망이라고 있습니다. 33권인데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일본의 정치, 문화, 그 당시에 뭐 시대상 이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도 있습니다. 일본을 개항시킨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의 흑선 검은 배입니다. 일본 사람들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죠. 규모도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포도 싣고 있고, 그리고 전기선입니다. 그러니까 돛담배,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 배가 아니고 전기의 기계의 힘으로 가는 배죠. 페리 제도는 초상하죠. 결국 일본은 이렇게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으로 침략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905년 을사늑약, 을사조약이죠. 한반도 점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1910년도에 한일 합방해가지고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됐죠. 이때는 외교권을 갖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외교권을요. 그리고 만주, 광대한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됐죠. 만주 사변을 일으켜 가지고요. 이게 1931년입니다. 그리고 37년에는 중국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1년도에 이르러서는 미국한테 도전했죠. 힘이 워낙 세졌고 있지 않습니까?
겁이 없다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고립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숨통을 재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41년도 12월 달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은 일본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5년도에 패전하게 됐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각각 한 발씩 떨어뜨려졌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개항 이후 신속하게 근대화를 이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이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뭐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제국주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이죠. 이것이 일본의 중세 근대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기에 여러가지 이렇게 큰 일을 벌였고 문제도 일으켰죠. 지금도 그 영향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남아있죠. 일본은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오늘의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진주만 공습을 했죠. 이 당시 일본은 막강했습니다. 항공모함을 1922년도에 최초로 진수해가지지 않습니까? 이때 항공모함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그 제뜨기를 띄워가지고, 영식 제뜨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함을 갖다 이렇게 폭격하게 됐죠. 미군은 이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941년 12월 달입니다. 오늘 미군이 이제 응전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이 당시 이제 미국은 진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뭐 전력면이나 경제력 면에서 일본이 당해낼 수가 없죠. 결국 원자폭탄 2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미 군함에 올라와서 이렇게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죠. 그걸 일본은 하여튼 이렇게 뭐 세계 정세, 국제 정세가 변하면 잘 적응을 해왔습니다. 세계 1등 국가 옆에 항상 보면 일본이 옆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영국이 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 시절이죠. 이때는 영국하고 일본 동맹을 맺었습니다. 1902년부터 1922년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독일이 이제 강해졌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에. 이때는 또 독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서 있었고요. 1936년에서 4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세계는 미국 세상이 되었죠. 미국이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는 덜붙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덜붙어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양을 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52년부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동맹관계죠. 일본의 전략 문화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실용주의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이렇게 그 명분보다는 실질을, 그 실익을 갖다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들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일본으로 이렇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일본의 영주들한테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 도공들을 갖다 예우를 해줬어요. 막 그 집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분도 이렇게 막 그 상승시켜주고, 그러니까 도공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포로들 교환할 때 그
도움들이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남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남아가지고 일본에 남아있으면 자기들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대우받고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위치가 좋아지니까 자기들은 차라리 여기서 자기들의 기술을 갖다 발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상당수가 남아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후손이 이제 심수관 이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살아있었죠.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도자기 만드는 그 명문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공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선으로 돌아왔으면 천민으로 천민의 신분에 벗어날 수가 없죠.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대받을 수밖에 없었죠.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국제 지배체제의 힘의 분포와 힘의 근원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한테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하는 행동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잘해줍니까? 아양 떨고 있잖아요. 완전 직사 대접을 해주죠. 골프도 같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민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외부 세계 조건에 기민하게 적응합니다. 장점이죠. 섬나라에서 살아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파이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현대사 150년 동안 국제 지배체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마다 일본은 외교 정책을 변화된 국제 질서에 따라 바꾸고 국내 조직을 재구성하여 그 이점을 살려냈다. 이런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인의 유일한 신념은 사실상 국력 신장에 전념하는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대국이라면 일본은 대국이 되는 것이 달성해야 할 목표인 나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바뀌면, 힘의 관계가 바뀌면 그만큼 일본은 갖다 그에 따라 가지고 외교 정책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조직도 다시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적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응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그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인의 유일한 신념은 국력 신장에 전념하는 민족주의다. 그렇죠. 일본도 상당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일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타라 입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간다. 유럽 세계로 있지 않습니까? 구미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미,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서구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그런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민족주의 많이 나타나죠. 일본에. 그러니까 미국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대국이 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연히 대국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국이 되려고 노력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일본 독종이죠. 독종. 다른 또 시각을 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랜저스 교수는요. 일본에는 성공을 가능케 한 고통과 노동이 있었다. 국가는 일과 애국심을 연결시켰다. 상당히 일본도 고생 많이 했죠. 자연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하죠. 그리고 지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그리고 대부분 산지입니다. 농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먹는 거 보십시오.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다니까 이렇게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뭐 건강을 생각해서 옛날에 뭐 적게 먹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전통이 많이 남아있죠. 양이 일식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난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죠. 노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상당히 집체주의입니다. 집체주의. 뭐 이렇게 단결 많이 하죠. 그리고 왕따 많이 시키고 그것은 이제 단결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주의, 군국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대전 일으키고 이렇게 했죠. 국가 위주의 그런 나라입니다. 개인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집단이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럼 미래 국제정치 모습을 전망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축은 미국과 중국이죠. 그야말로 G2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겠죠. 일본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국 어느 한편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뭐 이전과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한테 대들 수 없겠죠. 일본,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치 그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독일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뭐 연합하는 그런 양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겠죠. 일본은 이런 세상을 하여튼 뭐 잘 이렇게 간파하고 적응을 했습니다. 뛰어나다고 적응력이 있지 않습니까?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그럴까요? 뭐 DNA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 뭐 일본도 크게 초토화가 됐죠. 뭐 원자탄 2발이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나쁘게 말해서 있지 않습니까? 국력을 회복하고 특히 경제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잖아요. 2010년까지 2010년도 이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뭐 명실상부하게 2위의 경제대국이 있었죠. 짧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 폐해를 극복하고 이렇게 부흥을 했죠. 그 일본은 그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을 점령했잖아요. 일본을 점령해서 이제 군정을 펼쳤죠. 메가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 군정의 목표는 뭡니까? 일본의 그 옛 정치 경제 체제를 갖다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죠. 일본은 군국주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게 미 군정의 목표였습니다. 기획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시키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체제를 갖다 정리하는 것이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천황제를 상징적 천황제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냥 천황은 그냥 상징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까지 해도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뭐죠, 가미카제 그 돌격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몰던 항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군함으로 자살폭탄 공격을 했죠. 일본 그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헌법을 통해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능력 보유를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군대를 갖다 보유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조정권 있지 않습니까? 을 부여하지 않았죠.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명목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군대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당초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정책을 갖다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국제정세입니다. 국제정세가 변경됐어요. 크게 그 소련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뭐 이쪽 유럽 지역뿐만 아니고 아시아 지역도 공산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화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도 북쪽 북한 공산화됐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공산화시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거 뭐 소련이 막 이렇게 세력이 확장하니까 미국이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제 수호자, 보호자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갖다 이제 키워가지고 소련한테 대항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련이 더 이상 이제 공산화시키지 못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또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일본을 갖다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유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소련의 그 동구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독일을 갖다 이렇게 키운 것 같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소련하고 중국의 그 이렇게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는 독일, 서독이죠. 그 당시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소련하고 중공의 그 공산화가 팽창되는 것을 막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이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의 그 미국의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축이자 동맹 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참 세상 불공평하죠. 독일도 1,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데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전국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도리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 도와줘가지고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나 독일이 힘이 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의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일본하고 독일의 힘이 필요했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 당시 일본에 대한 주요 정책을 보면 미국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련에 의한 공산화 및 정치사회 동료 방지에 그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안전 보장해 주니까 있지 않습니까? 프리라이더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국방비에 그 자기들의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성장에만 그냥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그 안보 우산을 받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만 올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상당히 운이 좋았죠. 그 당시 뭐 이렇게 러시아가 뭐 팽창하고 소련도 그 당시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체 대륙이 1949년도 공산화되고 50년대에는 북한이 전쟁까지 일으키니까 일본을 갖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교두보로 미국의 전위 세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워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막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그 방파제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오른쪽 끝에 보면 미국이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렇게 운이 좋은 국가입니다. 그 국운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또 자체적으로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니까,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용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다라는 이렇게 그 당시 일본의 총리입니다. 수장이죠. 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전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초석을 이렇게 쌓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일본을 갖다 반석에 올려놓은 이렇게 총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이나 총리를 역임했어요. 46년에서 54년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세운 독토리이 뭡니까? 정책이죠. 그냥 뭐 이렇게 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모든 역량을 갖다, 힘을 갖다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렇게 택했어요. 이것은 뭐 일본이 냉전 시기 전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비 있지 않습니까? 군사비는 GDP의 1% 이내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비에 적게 드니까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에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다 지켜주니까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구산 이런 것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중상주의 발전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달성했어요. 일본이 참 눈부시게 성장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지 않습니까? 정부주도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산업 육성이죠. 그리고 중화공업 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뭐 소니, 혼다,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 미쯔비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정부에서 육성해줬죠. 그러니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5번 총리 역임했다고 그러죠. 근데 일본이 상당히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죠. 2010년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그 거인으로 성장했는데 그 외교적으로는 소인, 난장이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뭐 일본은 오로지 이제 경제에 올인했다고 볼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 노하우나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그 국력을 뭐 투사할 그런 이렇게 의지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이렇게 아래에 있었는데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일본 외교선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가 뭡니까? 냉전이 이제 끝났죠.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붕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이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뭐 외교나 국가 운영의 틀이 필요했죠.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좀 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호하다가 좀 자율성을 좀 줄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에서 보면 그 도쿄도 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 이런 사람이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나라도 이제 미국의 그 우산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노선도 외교 노선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도 그 안보 문제보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에 주력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죠. 상대를 경쟁국으로 여기고 좀 서로 보면 조금 반감도 가지게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너무 크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이 더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1985년도 그 당시 이제 플라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본을 갖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더 크지 못하게 눌렀다는 거예요. 눌렀습니다.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갖다 이렇게 올렸어요. 높였어요. 엔화 가치를 갖다 높이니까 결국은 일본의 상품이 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저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수출 상품을 이제 경쟁력이 저하되니까 일본의 수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뭐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을 누리긴 어려웠죠. 그때 덕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뭐 자동차나 이렇게 뭐 반도체 이런 전자제품의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나간 것이죠. 1980년대 후반에 우리의 그 삼성 뭐 그리고 LG 그런 현대 자동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바로 1985년 그 플라자 합의입니다. 우리도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의 경제 성장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제 발전에 좀 큰 계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냉전이 끝나니까 일본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미리 구상도 안 했는데 국제 정세는 바뀌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또 힘은 커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 이제 자꾸 이제 일본 보고 자율성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 내에서 담론이 나왔습니다. 보통 국가가 되겠다. 일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가 뭡니까? 일본이 경제적 위상에 이제 걸맞게 외교 안보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군대 보유를 금지한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뭐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군대 보유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정권이지 않습니까? 싸우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이제 보통 국가론입니다. 그냥 일반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죠. 말로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일본과 같이 강한 이렇게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보통 국가가 되면 그냥 보통 국가가 아니겠죠. 실제로는 범상한 국가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말로는 보통 국가라고 하지만요. 근데 현실적 제약이 있었어요. 요시다 독트린의 관성이 너무 강했어요. 요시다 독트린이 뭡니까? 하여튼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경제는 일본 경제에 올인하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냉전 시기 쭉 해왔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냉전이 붕괴돼도 그 관성을 갖다 이렇게 탈피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적이면서 또 강력한 통치체제나 위기관리체제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이렇게 그런 보통 국가로 되기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할 의지도 좀 뭐랄까 역량이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걸퍼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당시 일본 외교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국적군한테 130억 달러의 전비를 제공했어요. 군사비를 제공했다는 거죠. 전투비용 있지 않습니까? 돈만 된 거죠. 뭐 일본이 가진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뭐 자위대 파병해가지고 뭐 싸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또 헌법상 이렇게 허락되지도 않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또 국내 여론상으로도 이제 반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수표 외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라고 이렇게 주고 그 군대는 파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자기들이 뭐 돈은 냈는데 뭐 미국한테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이 뭐 잘못됐는가 이런 데 대한 회의감이 이제 들었겠죠. 이후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평화에 좀 더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 점차 부응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직접 군사 지원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외교사항으로 문제뿐만 아니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냉전이 끝나니까 있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에 맞게 좀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과 정치 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혼미를 거듭했다는 것이죠. 특히 뭐 경제적으로도 이 당시 좀 침체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렇게 일본 경제가 좀 어려워졌다는 것이 얘기 들었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에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가 장기간에 이렇게 침체됐어요. 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일본 내부적으로는 노동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일본도 애를 많이 안 낳죠. 자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죠. 노인만 많은 그 사회죠. 아까 얘기했던 엔화 강세로 그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여 2011년도 접어들면 있지 않습니까? 31년 만에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 이전은 계속 흑자였었죠. 우리도 일본한테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도에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서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도 이제 중국한테 내주게 됐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체제 개혁이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 조치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취하지 못했어요. 대외적으로 일본이 참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꾸 이제 힘이 세지니까 그 힘을 갖다 이제 쓰려고 그렇게 했죠. 일본은 또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너무 크니까 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공세적 외교를 펼쳤어요. 그게 이제 95년도는 핵실험도 했고요. 물론 1964년도에 이제 중국은 핵 개발을 완료했어요. 실험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96년도에는 대만 사태를 야기했어요. 중국이 대만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본하고는 이제 또 센카쿠 열도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건 지금도 계속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첨강열도, 한자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또 이거 오래전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본해 이렇게 동중국해 있지 않습니까? 동중국해, 동일본해가 아니고 동중국해에 센카쿠 열도가 있죠. 일본이 그럼 어떡합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관계를 더욱 강할 수밖에 없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님권은 미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협력 범위가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 사태로 이렇게 확장됐어요. 그전에서는 일본 내에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이제 뭐 유사 사태가 전쟁과 같은 그런 사태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미일 동맹 체제가 작동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주변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일이 이제 동맹 관계를 갖다 작동시킨다는 것이죠. 그 주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와 대만이죠, 대만. (2010년도)
또 9월달엔 동중국해 그 센카쿠 열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욱더 이제 중국의 위협이 커지니까 자기들도 이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동맹관계 강화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우리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도 연대해가지고 중국 견제를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 이렇게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일본이 이제 2015년도에는 방위 지침을 또다시 개정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 미군 지원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리고 후방 지원의 범위도 확대했어요. 그 대상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냉전기 소련 위협을 견제하던 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니까 적이 사라졌죠.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표류 양상을 보이다가 적을 제대로 못 찾은 것이죠. 있지 않습니까? 적이 누구인가 불분명하게 된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결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맹의 재정의 과정과 그리고 2000년대 변혁과 재편을 거쳐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심화 발전됐다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 판도에서 중국 견제 및 압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일 동맹의 목적이죠. 일본에 또 급선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 노선을 갖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 주류 세력들, 주류 정치 세력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외교 노선을 결정하고 정책을 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뭐 일본의 외교 정책으로 나올 것이니까요. 일본 주류 정치 세력 누굽니까? 지금 아베 총리 그런 사람들이죠. 다 이렇게 또 고노 방위청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총리, 아소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2차 세계대전 후 주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배경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이 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도 이렇게 공산화 시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일본 국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어요. 노동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과격하게 이렇게 노동운동을 전개했어요.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됐어요. 일본에서 공산당은 아직도 있죠. 일본에. 그 잔재입니다. 미 군정이 그럼 어떤 대책을 폈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우려를 했겠죠. 메가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사회 통제력 약화를 우려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존에 이제 썼던 관료들 있잖아요. 부려먹었던 관료들을 다시 이제 재기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으켰던 세력들이죠.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해임했던 이 사람들 다 이제 전쟁 범죄에 이제 어느 정도 관여했으니까 해임을 할 수밖에 없죠. 미 군정이 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 다시 이제 그 재기용을 했어요. 전쟁 책임 세력들인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인력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경제 성장하고 뭐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뭐 해방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관료들이 누굽니까? 일제 식민지에 봉사했던 그 부역했던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 뭐 경찰이나 우리 저 행정 관료로 많이 썼죠. 미군정도 이런 그런 사항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존 관료를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주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주류 정치 세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일본 정치계 주류 세력으로 커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정치성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태평양 전쟁의 정치 세력과 전후의 정치 세력이 단절되지 못한 채 전쟁 책임 세력의 역사관이 일본 정계에서 그대로 성계됐어요. 이 사람들 다 21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로 다시 기용됐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죠. 바뀔 수가 없죠.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망언이나 아베 총리의 집권 이래 주변국과 빚는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이런 사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런 세력들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베 신따로 그 일본 그 외교 대신이죠.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후 정치 세력이니까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죠. 아베 총리가. 자기 아버지 생각 그리고 행동이나 말 있지 않습니까? 다 배웠겠죠. 반성하지 않죠. 사례를 보면 그 고이즈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에서 2007년 그 아베 이전의 총리죠. 고이즈미 총리지 않습니까?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및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죠. 이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 전후 정치 세력의 아들 자손이죠. 고이즈미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들도 지금 또 그 아베 총리 그 내각의 그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죠. 청년사인가요? 우리로 말하면 그 문화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물림 해가지고 정치를 계속하고 있죠. 일본은 그런 사회죠. 일본 주류 정치 세력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 집권한 이후 1930년대적 수정주의 역사관이 공공연하게 일본 정치권의 주류 입장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1930년대 뭡니까? 이 당시 일본의 그 군국주의 시절이지 않습니까? 수정주의 역사관이 뭡니까? 일본의 그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만주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진출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식민지 수탈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건 경제적 건대화 시켜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갖다 이렇게 뭐 발전시켜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주의 역사관입니다.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역사를 갖다 미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침략에 대한 국제적인 또는 학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침략이 아니고 진출한 것이고 그리고 식민지 수탈한 것이 아니고 건대화 시켜준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들 한국이나 중국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대만이나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죠.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이 아베 총리의 내리에 두뇌에 고스란히 박혀있다는 것이죠. 바뀔 수가 없겠죠. 죽기 전에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아시아에서 지도적 국가로 부상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켰어요. 독일하고는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독일은 반성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했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해주고 있잖아요. 진심에서 우러나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안 좋아하죠. 우리,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의 행태는 결국 일본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독자적인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본을 어떤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선택지는 미국하고 제일 힘센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본의 국제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그런 일본의 정치 세력의 대표 주자인 아베 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롱맨입니다. 1954년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명문가죠. 야마구치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지 유신, 그 당시 이제 그 사스마하고 이렇게 가고시마 이쪽 두 군데 이제 그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이쪽 가문에서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죠. 이쪽 그 가문 중에 하나의 출신입니다. 학력은 이렇게 정치학 전공했고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관방장관, 우리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 총리, 또 뭐 지금 세 번째죠. 그야말로 꽃길을 걸었죠. 아버지, 뭐 가족상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베 신따로 전 외상 외교부 장관이죠. 아주 뭐 완전 일본에서는 이렇게 명문가죠. 명문가. 그야말로 대를 이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전범이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고 있잖아요. 특기사항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 9월달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그 총리에 취임했죠. 2차 대전 후 최연소 총리입니다. 당시 52세죠. 근데 취임 1년 만에 조기 퇴진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게 좀 행동해가지고 건의가 실추되고요. 건강상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기 퇴진했어요. 처음 총리는 좀 총리 재직 기간은 좀 상당히 이렇게 불운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좀 상당히 좀 미약했다고 볼 수가 있죠. 출발은. 또 2018년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년임에 성공했어요. 세 번째 총리에 취임했죠. 2021년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2019년도 11월달 이 당시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장기 집권입니다. 그렇죠. 푸틴도 장기 집권하고 시진핑도 장기 집권하고 아베도 장기 집권하고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뭐 지금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8년간 재임하죠. 아베의 정치적 성향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9월 달에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고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집권할 경우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우리하고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과거사 담화가 뭡니까? 자기들 과거
식민지 시절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그런 담화거든요. 미야자와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요 세 가지를 모두 수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반성했음에도 사과하고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참 현실이죠. 그리고 재임기간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방침을 내세워 주변국의 우려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이건 살아있는 것이죠. 헌법 개정 문제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의 당면 주요 현안이 헌법 개정입니다. 자위대 설치 근거를 갖다 이렇게 헌법에 명문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전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70여 년간 손대지 못한 평화 헌법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조정권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고치고 싶다는 의혹이 강하다. 명문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 자위대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우리하고 중국이 크게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아베 총리는 좋아하죠. 이렇게 군대 사회라고 자위대죠. 지금 말로는 실제로는 말로는 자위대라고 그러지만 군대나 마찬가지죠. 막강하죠.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 자위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군 전력이 막강합니다. 좋아하죠. 일본 총리 있지 않습니까? 자위대 사열하고 전투기 막 올라가고 그리고 함정에 이렇게 성선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고 있죠. 근데 아베 총리도 지금 고민에 쌓여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승승장구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잘 어느 정도 호황시켜 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렸죠. 근데 좀 최근 들어와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칠중고라고 그러는데 그걸 쓸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가 어려워요. 소비세를 작년도 10월 달에 10%로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인상하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심화됐겠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도 조금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섰어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작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그 부품 수출 못하게 했죠. 이것 때문에 우리하고도 상당히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일부 품목은 새로 생산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도 이제 그 무역 규모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도리어 영향을 받게 됐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대처에 좀 결정적으로 미스를 범해가지고 상당히 일본 국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야말로 결정적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크루즈선이 들어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퍼졌죠. 확산됐고,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 원래 올해 7월 달에 개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 의심 환자들 이렇게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이 확산자가 크게 늘었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이 어렵습니다. 도쿄 올림픽도 내년 7월로 연기했고요. 내년 7월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아베 총리가 상당히 이렇게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또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이죠. 퍼주기 한다는 거. 미국산 콩 이런 거 막 대신 사겠다고 이렇게 중국 대신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아베 총리 부인은 또 유치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유착되어 있다는 거, 터키를 줬다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부인이 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뭐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랬는데 관광 가가지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이랑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 천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하고. 그리고 북한 대응 문제도 뭐 미지근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핵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북한하고 접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대외 전략을 보겠습니다. 대외 전략 기조는 요시다 독트린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요시다 독트린 얘기했죠. 경제, 대국, 외교안보, 소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경제도 대국, 외교안보, 대국도 되겠다는 게 아베 대외 전략의 기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일 동맹 강화했죠. 미국하고 쫙 달라붙었습니다. 일본의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본격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평화유지군도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적 역할 정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위예산도 정액시켰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용인해냈어요. 자기 나라와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맹하게 있든지 우호관계에 있던 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면 자기 나라가 그 침략국을 갖다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태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아베 대외 전략의 기조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보적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해 부담감을 느낄 때 군사 대국의 역할을 일본이 자임했다는 것이죠.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심리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자꾸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을 빼려고 그러죠. 자기들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을 빼려고 그러니까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틈새를 갖다 일본이 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갖다 일본이 하려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대전략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뭐 합동군사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베트남하고도 사이를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들하고 또 이제 사이를 좋으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 인도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아베 총리하고 모디 총리는 그 개인적 친목 관계도 상당히 이렇게 돈독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또 인도하고 관계가 좋은 게 뭡니까? 중국 견제하기가 목적입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죠? 거대 강대국입니다. 거대국이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은 또 사이가 좋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사이가 안 좋죠.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러시아하고도 일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 문제를 카드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어요. 경제적 카드로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천연가스 많이 사올 테니까 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전략이죠. 북한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납치 문제 이걸 갖다 진전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납치 문제를 갖다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경제제재 해제, 뭐 경제제재 완화, 뭐 지원도 좀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맞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를 내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2년도 그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방북했을 때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하고 밋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베 정권의 대외 전략의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본도 이제 그 자기 경제적 그리고 힘에 걸맞게 이렇게 대외 전략을 펼치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 국가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그리고
의심하게 되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이 자꾸 저렇게 커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위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또 이제 침략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픈 상처가 남아있죠. 지금까지도. 일본은 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하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자꾸 이런 확대 대외 전략을 펴니까, 팽창적 대외 전략을 펴니까 주변 국가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와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이 수정주의 역사관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 바탕에 있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 강화하고 외교안보 대국화 바탕에 수중주의 역사관이 머물고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죠. 수중주의 역사관이 뭡니까?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묻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자학사관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역사관을 바꿀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학역사관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 과거를 갖다 이렇게 스스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과거를 갖다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침략했다는 것도 진출했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수탈했다는 것도 경제적 건대화시켜줬다는 것, 이런 얘기죠. 자기들의 떳떳지 못한 불법적인 과거를 갖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미화 칭찬하는 것이죠. 여기 수정주의 역사관입니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메이지 유신과 근대적 산업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이 불가피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을 근대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는 근대화의 일원으로 평가하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관여도 부인해 오고 있죠. 실제로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한 인근국가들은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와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하고 동맹 강화하고 외교안보 대국화로 나가겠다고 이런 전략을 펴오고 있으니까 니네들 진정성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과거와 같이 또다시 이렇게 침략할 그런 속셈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함께 가기 힘든 세 가지 목표였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 강화, 외교안보 대국화, 수정주의 역사관,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아베 총리 외교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미일 동맹 강화, 외교안보 대국화, 수정주의 역사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은 침략의 역사, 수탈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주변국들의 합리적 그리고 정당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경제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전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호황이 있었어요. 호황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엔화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도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보수 이런 것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원, 월급이 한 200만원 남짓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임대비 내고 뭐 그런 공과금 내고 이렇게 뭐 쓰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적극적 대외 전략도 이제 아베 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일단 뒷받침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경제로 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기존의 수중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안보 대국으로 변신할 경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연합전선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 수중주의 역사관 버리기 어렵겠죠.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뭐 일본, 미국도 원하겠죠. 이런 수중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안보 대국으로 일본이 탈바꿈되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명실상부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연합전선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둘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합니다. 첫째, 부정적 시각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이 보이고 있죠. 특히 중국,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을 많이 보이고 있죠. 아베 정부가 중국 위협론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한다고 이렇게 중국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이렇게 일본이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는 미국이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과거 또 악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만주사변 그리고 또 이렇게 난징 대학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의 내리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지금까지도. 그걸 지울 수가 없죠. 결코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커가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군사, 외교, 안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대국화 전략을 펴니까 어떡합니까? 중국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되죠. 미국도 버거운데 일본까지 나서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난감 한 해입니다. 긍정적 시각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 보장에도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미국의 시각이겠죠. 우리 또 뭐 보수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미국은 뭐 일본이 자기들이 떠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홀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던 중국 견제에 좀 더 힘을 보태라는 것이죠. 역할을 더욱더 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안전보장에도 유익하다. 그 한국의 안전보장이 뭡니까? 그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억제하는 게 한미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이게 여기에 더욱더 이제 관여하라는 것이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일본이 나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일본이 그 북한 침략 억제하는데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이렇게 일본하고 동맹관계 이렇게 갖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죠. 뭐 지소미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군사 그 정보 보호 협정 이거 체결하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국내에 반발이 심했죠. 미국이 그렇게 막 우리를 압박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료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체결은 했는데, 그리고 뭐 지금은 종료는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유효하긴 가운데 유전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상당한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죠. 적대감까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는데 일본 세력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의 뭐 이렇게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특히 이제 그 작년 7월 달에 일본이 이제 우리에 대한 그 수출 통제를 함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아베 정부의 행보를 군국주의나 팽창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과도한 해석일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을 갖다 아베 총리가 전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과거 1930년대 40년대 군국주의 그 정도는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볼 수는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도 힘들겠죠. 일본도 이제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 30년대 40년대 같이 이렇게 침략은 일삼을 수가 없죠. 지금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바뀌었죠. 식민지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 그리고 일본의 국방비 증가도 아직도 연 1 내지 2%에 불과합니다. 그런 군국주의나 팽창주의, 식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엄청나야 되겠죠. 뭐 몇십 프로 돼야 되겠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지 않습니까? 근데 1, 2%밖에 아직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상당히 크죠. 일본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1, 2%만 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엄청난 액수죠. 우리보다 더 크니까 볼륨면에서 전체 규모 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60만인데 일본은 30만밖에 안 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는 더 많습니다. 일본이. 특히 일본 해군은 막강하죠. 전 세계에서 2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해군이 더 셉니다. 더 세.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이지스함 많고 있지 않습니까? 10,000톤, 20,000톤 막 함정 많죠. 항공모함도 2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이걸 갖다 뭐 자기들 그 항공모함이 아니고 헬리콥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함이라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헬리콥터 그 함정에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직 이착륙기 있잖아요. 오스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탑재할 수가 있어요. 싣고 가가지고 수직 이착륙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은 헬리콥터 그 항모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일본은 또 항공모함 만든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1922년도에 벌써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31척까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국가죠, 참. 그러나 일본의 오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맞죠?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안전보장 문제지 않습니까? 과거사 미화, 부정하고 있죠. 영토 문제, 우리 뭐 독도 문제 지금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자기들의 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오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전체의 이렇게 현상입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국가주의적 기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오경화는 아베 정권만의 특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상실감과 중국과의 국력 역전에 따른 초조감이 반영된 현상이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위기감도 일본 사람들이 갖게 되죠. 또 특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2위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면에서는 자기들한테 더 올라갔죠.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이제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군사 정책으로 나타난 겁니다. 과거 또 중국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난징 대학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발 편히 뻗고 못 자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편하게 아프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잘 수 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런 이제 보복을 응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가해자로서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겠죠. 아베 정권의 정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정책 이 부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정책을 보통국가 지향의 외교 안보 정책과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국가 지향의 외교 안보 정책과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외교 안보 정책은 전후체제를 탈피하여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적 의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흐름이다. 맞죠? 외교 안보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냉전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경제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했으니까 그럼 자기들도 이제 그런 체제를 탈피해가지고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기는 어렵죠.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쟁점은 일본이 어느 선까지 정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느 선까지 나갈 것인가. 근데 상당히 이제 뭐 자기들은 일본은 역할을 확대하고 싶겠죠. 근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뭐 좀 이렇게 곱게 보지 않겠죠. 일본이 자꾸 커나가는 정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독자적 군사 대국화보다는 미국의 우선 아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본의 이렇게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군사 대국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일본은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보다는 이제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미국도 그걸 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원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런 허락할 것 같아요. 뭐 주변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한계, 제약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공세적인 영토 및 영유권 주장이라는 거죠.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그렇죠. 과거를 갖다 반성, 사과,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대신 하는 것,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뭐 영토 문제, 우리하고 독도 문제, 중국하고는 또 생각고 열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유권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외교안보 정책 자체로는 수긍할 만 하더라도 추진하는 세력이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이런 수긍할 만하죠. 근데 추진한 세력이 일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내셔널리즘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 견제와 군사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일본이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국은 어떡합니까? 자기들로 키울 수밖에 없죠. 군사력을. 군비경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해군력 늘리고 또 그리고 F-35 스텔스기 이렇게 들여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항공모함 척수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자기들도 이렇게 전투기도 이렇게 개량하고 새로 개발하겠죠. 그럼 서로 자꾸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너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교안보 대역으로 낮으면 미국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나서는 것은 허락할 수 있는데 너무 일본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 전략하고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일본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면 되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서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또 이제 와 같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그런 기억도 떠오를 수밖에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 과거 한 짓이 있으니까요. 우리 외교 안보 전략하고도 충돌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이 뭡니까?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북한하고도 잘 지내자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뭐 중국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압박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 노선하고도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 보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연대해가지고 그 중국 견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이렇게 좀 압박하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좀 노선의 결이 다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베의 외교 안보 대국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식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본의 그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그 과거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일본이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는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도 펼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뢰 없이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본이 이제 당면한 이렇게 외교안보 정책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 문제겠죠. 어떻게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외교안보 대국화 전략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느 선까지 나가야 되는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터 자이안이라고 요즘 이렇게 핫한 미국의 그 지정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은 이제 그 미국도 이제 고립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분이 쓴 Disunited Nations라는 2002년도 이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이 이제 일본의 안보정책 전망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미국을 대신해 힘의 공백을 메울 자본, 해군,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하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지 않습니까? 일본은 미국의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해오던 역할의 일부를 이렇게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미국이 원하는 바고 또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본하고 해군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본같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자기가 뭐 하지 않고 싶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 수정주의 역사관을 버리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경우 과연 어디까지 나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 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반성을 바탕으로 그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들이 뭐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대시키는데, 확산시키는 데서 일본이 뭐 맡은 역할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쉽지 않겠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기 어렵겠죠. 과거사 반성은 무엇입니까? 누워서 침뱉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손들이 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사과하기 쉽지 않겠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뭐 그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갖다 대신 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뭐 완전 대신할 수도 없겠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역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역할 하는 데 대해서도 이제 일정한 선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려 그러면 뭐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상당히 뭐 견제하고 압박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방향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이제 자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일정한 범위 있지 않습니까?를 넘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일본의 안보정책 그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갖다 이제 좀 잘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특히 중국하고 일본 사이,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그 바람직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연구하고 신중하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안보 스탠스 그 방향을 정립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